작년부터요,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그 상관관계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짚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올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미국에서 없을 거다.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상승 기조를 나타낼 거다. 정확하게 적중을 하셔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여쭤볼게요. 2024년 부동산 시장 딱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요? 평균 가격 기준으로 강보합장이다. 24년 중반 이후로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의 전환기가 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피벗이에요. 방향 전환이 나타나는 거. 피벗의 시점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공급 요인도 매번 점검을 해주셨는데, 공급 쪽은 지금 어떠한지. 금리가 낮아지면 뭔가 수요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근데 공급도 늘어나면 결국 집값은 안 오를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요인에 어떻게 영향받을까요?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저는 한 5가지 정도의 경로에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적인 접근을 해요. 2020년, 21년 완화의 시대, 제로금리의 시대, 이때 주택가격이 폭등하죠. 왜냐하면 돈이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22년, 23년 긴축의 시대, 돈이 다시 은행으로 쏠렸어요. 부동산 가격이 쪼그라들죠. 23년, 24년 이제 지나오고 24년 하반기부터는 피벗의 시대예요. 20년, 21년만큼은 아니겠지만 상승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은 높겠다. 거시경제적인 판단입니다. 두 번째, 제가 기술적 분석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술적 분석하는 것을 이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적절하게 들어맞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만큼은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증명을 해드릴게요. 24년 6월 말 상반기까지의 주간 단위의 가격 등락률이에요. 이걸 그대로 캡처만 해왔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상승세, 그리고 검정색은 하락세예요. 2024년 5월 6일을 기점으로 이건 서울 가격 상승 전환이에요. 이때는 주도한 게 마포구, 성동구, 강남구, 송파구, 이런 주요 지역이 주로 상승 국면을 유도했어요. 자, 근데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계속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여전히 9월 말기점으로 갈게요. 3달이 지났습니다. 쭉 내려가겠죠? 이렇게 됩니다. 보면 이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냥 차트만 보는 겁니다. 9월 9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 서울 집값이 플러스가 아닌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한 상승을 뜻해요. 추세적으로 어떤 지역이 먼저 상승 반전하다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전환되는 거고, 7월까지는 서울 가격만 상승했고 전국 가격은 아직도 하락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7월 15일 주부터 전국 가격 기준으로도 상승 전환한 겁니다. 기술적 분석이 유효하죠. 한동안 이 빨간색이 많아지는 국면에는 빨간색에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하락하는 지역이 생기거나 하면 또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집값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인 접근에서도 24년 하반기, 25년 집값 상승률이 하락 전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이클상 그렇게 어려운 국면이다. 근데 아파트 경매 매각 추이를 보시면 매각률이 언제가 바닥이에요? 2022년 끝자락. 끝자락. 그렇죠? 그리고 매각가율은 바닥이 23년 초죠. 이 두 지표가 나름의 바닥을 좀 형성하고 상승 반전된 건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는 그대로예요. 경매 매각 시장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이 기존 부동산 거래, 또 분양시장도 있지만 이런 현상의 선행지표격이에요. 이게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된 것은 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상승 반전할 거다라는 것을 선행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 공급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 국토교통부 가서 인허가 받는 거예요. 그럼 인허가 건수라는 통계가 있겠죠. 인허가 받은 날로부터 얼마 만에 실제 분양 공급이 이루어질까요? 아무리 빨라도 2년이에요. 인허가 받은 양에서 그게 성공적으로 분양되는 비중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느 해는 유독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죠. 23년, 24년은 인허가 받은 물량이 그대로 분양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진 않죠. 그럼 공급을 보겠습니다. 인허가 건수가 사실은 24년 전망치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25년을 전망함에 있어서. 24년 인허가 받은 거는 25년 분양 물량이 아니에요.
그러면 21년에서 22년, 22년에서 23년 줄어들고 있는 국면인 게 중요한 거예요. 22, 23년 동안에 인허가 받은 물량이 전체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분양 공급으로 마무리될 확률은 더 줄어들어요. 이게 급감하고 있다라는 이런 현상은 24년에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죠. 25년은 더 격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수요 분석은 두 가지예요. 구매 의사와 구매 여력, 이 두 가지를 곱해야 됩니다. 구매 의사가 있으면 무조건 집을 매수합니까? 구매 여력도 1 이상이어야 돼요. 구매 의사는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24년 9월 말 집값과 25년 9월 말 집값이 뭐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연말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내년 말이 상당히 많은 비중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구매의사가 더 많은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반영하는 지표가 주택가격 전망 CSI예요. 100을 기점으로 위에 있으면 올해 집값보다 내년 집값이 올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9월 18일 미국 FOMC 빅컷의 의사결정 전 단계의 통계입니다. 9월 빅컷의 의사결정 이후에 10월에 발표되는 주택가격 전망 CSI는 여기서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구매 여력을 또 봐야 돼요.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 내 집 마련 수요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전세 가격 추이도 같이 봐야 돼요. 빨강색 매매 가격 등락률보다 전세 가격 등락률이 더 높죠. 심지어 매매 가격 등락률은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 조정될 때도 있었는데 매매 가격 등락률이 조정되는 국면에도 전세 가격 등락률은 계속 플러스였죠.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는데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경향만 있었기 때문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 줄어들었겠죠. 전세 매매 비율도 있고 전세 수급 지수로 봐도 돼요. 전세 수급 지수를 봤을 때 아파트 전세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인지해요. 전세 공급난이에요. 100을 상회하죠. 전세 공급 부족이에요. 가끔 여러분들이 소득이 늘어야 집을 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통상 월세 세입자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아니에요. 월세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만큼의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세 세입자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세 보증금과 전세 가격의 차이값만 마련하면 되니까. 그게 통상 대출로 마련하는 거예요. 여기에 금리 인하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에 대한 여력을 강화하죠. 그런 것들이 구매 여력까지 자극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수급 분석 하에서도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켜보면서 속상합니다. 이 집값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말씀드릴게요. 누구는 오른다, 누구는 떨어진다. 저도 너무 안타깝고요. 집값은 우리 서민에게도 뼈아픈 그런 숫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세요. 이 집값이 과연 정상입니까? 50억, 60억 찍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상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시장을 전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정치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정책 의사결정자면 보다 나은 주거 안정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집값 비정상입니다. 집값 안정시켜야 됩니다. 하는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런 정책을 입안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정책 의사결정에 조언하는 게 아니라 전망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집값 하락할 거라고 전망하시는 전문가 분들조차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되고 있다. 투자화될수록 그건 더 비정상적이 될 겁니다. 비정상적인 시장이었고 앞으로도 비정상적인 시장을 놓고 정상입니까? 라는 주장이 그러면 정상화 될 거라고 보시는 전망이 맞나요? 그건 희망이죠. 전망을 해야 됩니다. 숫자를 봐야 됩니다. 숫자에는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숫자가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를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의 전망만 맞다고 그냥 믿고 가지 마시고요. 저의 전망도 의심하세요. 달리 보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같이 보세요. 여러 가지 요소를 빈틈없이 총체적으로 보십시오.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말 내 전 재산에 대한 의사결정이고 정말 아이고 잠깐만요.
상승 전망에 있어서도 진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 소중한 자산을 우리가 내 집 마련으로 결정 지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도움을 주고 싶다. 이 진심은 어느 장이든 동일한 것 같고요. 내년 방향성에 대해서 돈의 이동을 꼭 읽어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서 주의 혹은 당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평균 가격을 전망해요. 24년 전망할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때도 24년 경제 전망서에 부동산 시장 트렌드로 적어놨거든요.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매매 가격이 평균적으로 반등하지만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럼 전국 가격이 오르는 거네 라고 판단하시면 미스저치예요. 부동산 시장에 정말 거스를 수 없는 24년, 25년의 중요한 트렌드를 비대칭화라고 제가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나의 것으로 체화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가격은 전국 가격과 일정한 격차를 두고 같이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격차가 벌어지죠. 실제 서울 집값은 주간 단위로 0.2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억짜리가 0.25%, 0.3% 상승한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도권 가격은 0.1%의 속도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5개 광역시 아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률이 0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면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비대칭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25년 전망서에도 비대칭화의 진전이라고 했어요. 트렌드를. 24년에 비대칭화가 일어나다가 25년에는 그 비대칭화의 진전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인구 감소가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상승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셔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됩니다. 인구 감소만 보지 마십시오. 인구 감소 말고 더 큰 상방 압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상상하지 않아요. 다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꿀 뿐이에요. 돈의 가치의 하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가 지표예요. 이 파란색 바가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물가 수준이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없어요. IMF 외환위기 때도, 금융위기 때도, 팬데믹 경제위기 때도 조차 물가는 전년보다 올라만 왔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물가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전년보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동산도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꾸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요, 인구라는 관점에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인구 증감보다 인구의 이동이 더 중요합니다. 수도권 인구는 통계청의 인구 추계상 2035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황색이 인구고요. 파란색은 비수도권 인구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뭐 때문이에요? 비수도권 인구가 줄어서예요. 수도권 인구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 비중은 계속 늘어요.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그 지방 소멸은 또 다른 지방 소멸을 유도해요. 인프라가 없어지고 기업이 떠나요. 그 떠나니까 또 일자리가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구 소멸은 지방 소멸 현상이에요. 이 책에서도 이 그래프를 업데이트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지만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실거주 수요 혹은 투자 수요가 줄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가격이 상승 전환하기 어려운 구조하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으로의 인구 편입 현상은 더 가중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도권에 있는 주택 공급은 부족한 국면이고 내 집 마련 수요나 투자 수요 같은 것들이 더 붙으면서 수도권 가격은 더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가격은 오르고 비수도권 가격은 떨어질 때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오르죠. 오른다고 아까 보여드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로 인구 감소가 일어나면 비수도권의 집값은 평균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수도권의 집값은 평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뭐의 가중치가 크다? 수도권의 가중치가 큰 겁니다. 평균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똑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나 이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거시경제적인 흐름, 평균 가격의 움직임을 보시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비대칭화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음을 이 트렌드를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다 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월부 채널이나 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렇게 하면 구독자분들이 이제 소위 많은 대중분들을 만나는 건데 사실 일적으로는 대중분들을 만날 기회는 많진 않아요. 근데 이런 채널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 여러분 입장에서 이런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에 맞게 어떻게 대응할지를 의견을 드릴 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해 이제 전망서를 내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전망 체제로 갑니다. 1년 내내 고민했던 것을 이 책에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 있지만 한 이코노미스트의 1년 동안의 고민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과정 아닌가 생각합니다.